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이라는 유명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제가 어떤 작가님 출간 기념회를 갔는데 이 저자분이 직접 모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시켜줘서 저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재테크나 이 부에 관련된 작가님들이 이 작가님을 막 보고 너무너무 막 좋아하면서 막 작가님 영광입니다. 막 이렇게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책을 정말 잘 읽었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많은 존경과 찬사를 보내는 걸 보고 저는 솔직히 이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책을 구해서 읽었습니다. 그 이상건 작가님 이 책이고요. 이 책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책으로 제가 이렇게 중고 서점에서 중고로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신간만 보실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지난 오래된 책도 보물 같은 책들이 간혹 있어요. 이 이상건 작가님은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요. 동부생명에서 교육을 하시다가 재테크 경제지 기자가 됐어요. 그리고 IMF 이후에 돈이라는 게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돈을 파고들기 시작해서 TV 기자, 경제 주간지의 재테크 팀장 등등을 하면서 많은 재테크 관련 일을 하셨어요. 2001년도에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다라는 책으로 15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원리를 조사를 했는데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그러니까 부자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어떤 부자들? 세계적인 부자들. 그래서 되게 배울 점이 많고 재미있었던 책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재테크를 하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먼저 위대한 투자가의 책을 읽어라 라고 말한다.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워렌 버핏, 존 템플턴 경, 피터 린치 등은 모두 주식 투자의 대가들이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했어도 잘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증권가에서는 농심 주식의 호재로 받아들인다. 참고로 농심 라면 시장 점유율은 70%로 확고한 독점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결국 기업이든 직업이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쟁을 피한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 형식은 시장 점유일 수도 있고 자격증일 수도 있고 자신만의 능력이나 노하우일 수도 있다. 당신과 당신이 투자한 것 경쟁을 피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가? 그렇다면 좋은 결과를 낳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윤석철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의 경제학의 진리체계와 그가 각 언론 매체에 기고한 에세이를 모아놓은 윤석철 교수의 경제, 인생이란 책에 잘 담겨 있다. 이렇게 추천해주는 책들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을 피해라.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주식이 나왔냐면 코카콜라. 경쟁이 있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는 신경 쓰지 말라. 오히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기회라고 생각해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은 경쟁자가 적다는 것이다. 경쟁자가 적으면 나는 쉽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재테크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열을 올리면 경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이분은요, 재테크라는 것을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순간 경제책만 읽었대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금융과 재테크 공부는 필수였고 문학은 관심이었다. 주위 사람들을 보면 관심과 필요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관심 있는 것보다 필요한 것에 먼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돈이 필요하다면 다른 것보다 돈에 관해 공부하는 시간을 먼저 할당해야 한다. 업무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면 업무 관련 서적을 읽고 그 업무에 밝은 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맨 앞자리에 배치해야 한다. 자, 관심 있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먼저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당신이 집행유예의 환상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면, 자, 집행유예가 뭐냐면 빚이 있는데도 빚을 빨리 갚지 않고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은데도
통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자, 이런 사람은요, 돈이 울고 있다라는 만화를 꼭 읽어보라고 합니다. 일본 해피서포트라는 중견 대금업체, 소액 급전 대출 금융기관, 우리나라로 치면 러시안 캐시 같은 그런 대금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소액으로 급전해주는데, 이 지점장의 생활을 다룬 만화책은 돈에 얽매여 사는 인간들의 이면사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돈이 있다면 이 주식이나 이 부동산을 더 살까? 라고 질문을 되뇌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뭘 투자를 하고 싶어요. 투자를 만약 했을 때 투자를 하고 나서 막 떨어져요. 여러분이 투자한 그 주식, 그 부동산이 막 떨어져요. 그럴 때 돈이 더 있다면 그 부동산, 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래요. 만일 더 사고 싶다면 그런 건 보유해도 좋다. 반대로 사고 싶지 않다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대요. 내가 뭔가 샀어요. 샀는데 떨어졌어요. 근데도 더 사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yes 라고 하면은 가지고 가고요. 더 사고 싶지 않아 라고 했을 때는 그 부동산 그 주식은 더 이상 필요가 없대요. 떨어졌지만 파는 게 낫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투자 세계에서 이런 착시 현상에 자주 빠지는 이유는 최근 경험만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어떤 착시에 빠지냐면 최근 계속 떨어졌으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부동산을 사지 않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집값이 최근에 계속 올랐으면 더 오를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착시 현상, 최근 경험을 중시하는 거예요. 아주 과거의 경험은 망각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최고가에 매입을 하거나 최저가에 팔아버리는 그런, 자꾸 떨어지니까 팔아버리고 자꾸 오르니까 사버리고 거꾸로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나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 하나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것이다. 사기꾼은요, 이런 말로 사기를 친대요.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게는 꼭 사기꾼이 오기 마련입니다. 사기꾼은요,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것이니 당신도 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한대요. 부동산 사기꾼은 작은 자금을 노려요. 큰 돈을 노리지 않는데요. 왜 부동산 사기꾼은 작은 자금을 노리는 것일까? 1억 원짜리 땅을 갖고 한 사람에게 사기치는 것보다 1,000만 원씩 10명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때 사기꾼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땅에 투자하니 더 늦기 전에 당신도 하라 라는 말로 비교 심리를 자극한대요. 지금 너만 투자 안 하고 있어, 너만 재테크 안 하고 있어, 너만 펀드 안 하고 있어 라고 약 올리면서 투자를 재촉하죠. 그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70년대 중반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석유 재벌 폴 게티의 말은 절대적으로 옳다.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해라. 부자를 따라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존 템플턴, 역발상 투자자의 최고봉이죠. 존 템플턴은 미국 월가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1939년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뉴욕 증시에서 1달러 미만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 104개 종목에 1만 달러를 투자해서 큰 수익을 거두었어요. 이 일화는 지금도 월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험으로는 지난 2001년에 9.11 테러를 들 수 있어요. 9.11 테러도 그것 때문에 폭락한 주가도 다시 회복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부동산 이야기를 하자면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도 사람들이 없어서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를 잠깐이지만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템플턴 경이 한국 증시에 투자한 시기는 1997년도 말로 종합주가지수는 376.31을 기록하고 있었다. 여러분, 97년도 말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한국 경제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는 비관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자신의 원칙에 따라 한국 증시의 우량주인 삼성전자와 한전 주식 등에 대거 투자했대요. 자, 외국인들은 이런 경험이 많으니까 객관적으로 딱 바라보고 지금 여기 투자해야겠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들은 겁에 잔뜩 질려서 IMF 때 좋은 기회가 정말 많았는데 하지 못했어요. 겁에 질리기도 했고 실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이 돌지 않아서 뭐 직장이 없어지는 판에 투자를 한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경제가 하락해서 바닥을 치면 나는 투자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닥을 치면 내가 너무 어려워서 투자는커녕 먹고 살 길이 막막할 수도 있어요. 금융위기 올 때마다 유학생들이 많이 귀국을 했습니다. 정말 하던 사업도 어려워지고 그래서요.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은 당신에게 부와 구원을 약속하는 상인이나 종교인치고 사기꾼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위대한 투자가들은 예측을 하려고 예언을 하지 않는다. 누가 투자금을 막 걷는다, 사기를 친다, 그러면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종교인, 상인, 막 어떤 막 부를 약속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사기꾼인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빚을 내서 투자하면 최악의 상황을 기다릴 인내심을 발휘할 수 없다. 하루하루의 시세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 설사 최악의 경우 돈을 날리더라도 평상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과감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위대한 역발상 투자자 중에 어느 누구도 빚을 내서 주식을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느끼는 심적 동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요, 초보자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아주 초고수, 정말 투자에서 100점 100승, 100번에서 100번 다 이긴 사람들이야 말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되게 위험하다. 역발상 투자의 원칙 저자인 앤터니 M. 갤리어와 윌리엄 패털턴은 대중매체가 기사화한다는 것은 시장의 화랑으로 사람들이 관심사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커버 스토리나 신문의 일면 톱으로 올라오면 대부분 과열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신문이 아닌 방송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기사를 크게 다룰 때는 무조건 과열 신호가 왔다고 봐야 한다. 방송은 초등학생 정도의 지적 수준에 맞춰 만든다. 그래서 언론 방송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인 워렌 버핏도 집을 사라고 했다. 피델리티에서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던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받던 금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는 심지어 집을 사기 전까지는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고 말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해서 이렇게 말했다. 투자 자본에 의해 수익을 나는 유일한 유가물 투자 대상은 부동산이다. 만일 사는 집이 자신의 소유라면 집세를 절약할 수 있다. 경험상 나는 자기가 살 집은 주택이든 아파트이든 가능하면 사라고 권한다. 이것이 첫 번째 투자다. 그렇게 되면 상승하는 집세와 집주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대한 투자가의 말을 믿어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항상 유동성이다. 유동성은 우리 투자자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정부의 금리 정책은 단기적으로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심리적 분위기는 절대 예측할 수 없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축소됩니다. 왜? 이자가 높아지면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빌려서 뭘 하겠어요? 안 하죠. 자, 금리가 자꾸 내려간다. 그럼 기업과 개인이 돈을 빌려서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금리 정책만 봐도 유동성을 알 수 있어요. 그럼 2019년도 현재 대출이 잘 되고 있나요? 대출이 쉬운가요? 자, 금리가 앞으로 오르나요? 떨어지나요? 이런 것만 봐도 유동성이 좋아지고 있구나, 나빠지고 있구나를 쉽게 알 수 있어요. 큰 추세를 볼 수 있는 거죠. 강세장에서는 최악의 종목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조금은 벌어들일 수 있으나 약세장에서는 최고의 종목이라도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선 일반적인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주식을 선별해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추세를 보고 개별 물건 선별해야죠. 자, 불경기를 나타내는 가장 큰 지표는 부동산 경매와 급매물이에요. 경매와 급매물도 나오는 순서가 있다. 일단은 없는 사람의 집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아파트보다는 싼 연립이나 빌라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대출을 받아 임대사업 목적으로 소유한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이 나와요. 월세 받으려고 했던 물건들, 월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자를 낼 수 없는 것들. 아파트도 서울 강남보다는 경제력이 떨어지는 지방과 수도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만일 내가 60년대나 70년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무조건 대도시에 집을 지을 만한 땅을 사놓을 것이다. 기왕이면 서울의 땅을 사놓을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부자는 누구인가? 바로 기업들이다. 대기업들이 옮겨가는 곳은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우리나라 기업 중 가장 부동산에 밝은 기업은 삼성그룹이다. 삼성은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가 커서 자체의 힘만으로도 부동산 값을 끌어올릴 능력이 있다. 충남 아산, 경기도 화성과 수원 등은 모두 삼성그룹의 공장이 입주하자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른 곳이다. 여기에서 추가를 하자면 이 책은 2005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자, 지금은요, 삼성전자가 평택으로 갔더니 뭐가 생겨요? 평택에 고덕국제신도시라는 신도시를 나라에서 만들어주죠. 자, 삼성그룹은 땅만 사고 공장만 지었을 뿐인데 주거 환경이 멋지게 완성이 돼요. 그리고 바로 옆에 뭐가 지나가요? KTX가 지나가면서 지제역이라는 KTX역이 생기죠. 그러니까 자체 힘뿐만 아니라 이런 도와주려는 주변 그런 상황까지 생기는 거죠. 기업이 가니까. 반면에 우리 같은 개인이 땅을 사봐야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는 걸 잘 봐야 한다. 미국의 저명 재정 컨설턴트인 수지 오먼 여사의 얘기처럼 좋은 투자 관련 서적은요, 특정 어느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라고 구체적으로 집어주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을 통해서 투자 정보를 얻겠다는 건 너무 늦어요. 책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렇게 빠른 시대는 책으로 투자 어떤 종목을 찝어가지고 나도 투자한다는 건 너무 박자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얻고 흐름을 공부한다로 접근하면 좋겠어요. 아시아 최대의 재벌 홍콩의 리커싱은 회사 이사회 때 아들 둘을 참석시킨 적이 있다. 아이들이 8살, 9살일 때였다. 이사회 모습을 방청하면서 스스로 기업 경영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 아이들을 데리고 기업 경영을 공부할 수 있게 한대요. 부자들은 이렇게 한다고요. 자, 유대인 중에 부자가 되게 많아요. 유대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 날씨가 참 덥군요. 날씨가 어제보다 풀렸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유대인은 이것을 숫자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화씨 80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화씨 15도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라고 정확한 수치를 표현하기를 좋아한대요. 어려서부터 이런 식의 얘기를 듣고 컸다면 숫자 감각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에게 무슨 얘기할 때 1,500원짜리 과자를 샀네? 10,000원을 냈으니까 8,500원 돌려받았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엄마 고기를 샀는데 100g에 1,500원이었어. 엄마 600g 샀더니 8,500원치를 사왔어. 이런 식으로. 8,500원이 아니구나. 9,500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도 실제로 숫자를 많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버스를 탔는데 버스비가 1인당 얼마야. 우리 몇 명을 탔으니까 총 얼마가 나왔네. 이렇게 하면 이게 유대인의 어떤 경제교육법이 될 수 있겠어요. 탈무드에서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많다고 한다. 양파밖에 먹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집을 구하라. 식비를 줄여서라도 집에 투자하라. 제가 이거에 완전 공감했어요. 자, 식비를 줄여서라도 집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만약에 고기를 계속 먹다가요. 집도 없이 고기를 계속 먹다가 가난해져가지고 이제 집도 없고 월세도 내고 수입도 끊기고 하면 고기를 더 이상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그때부터 양파를 먹어야 돼요. 고기 먹던 사람이 양파를 먹으면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양파를 계속 먹으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샀어요. 그럼 경제적으로 안정이 좀 되겠죠. 적어도 월세는 안 나가겠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고기를 먹을 수도 있어요. 양파를 먹다가 양파를 먹으면 불행하지 않고, 양파를 먹다가 고기를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식비를 펑펑 쓰고 막 입맛을 고급으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힘들어지면 정말 우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생에서 양파를 먹어야 될 시기가 있다면 조금 빠르면 어떨까? 그게 20대나 30대나 최대한 빨리 땡겨서 양파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으로 하는 일은 돈이 없으면 망한다. 하지만 돈을 적게 들여서 머리로 하는 일은 망해도 좋은 경험을 하나 얻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돈을 적게 들여서 머리로 하는 일은요, 쫄딱 망해도 지식이 남아요. 지혜가 남아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안전하고 훌륭할 뿐이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일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수익률이란 차원에서 봤을 때 빵원 투자해서 100만 원 버는 거랑 1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버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투자할 때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몇 프로인가 라는 걸 보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초기 사업할 때는 투자금이 아주 적거나 거의 들지 않는 것을 하면서 차츰차츰 자본을 늘려가면서 그 늘어간 자본으로 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돈 버는 원리에 대한 많은 이야기 담고 있어요.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